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네, 크립토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은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네, 좋죠. 너무 좋아요. 대리님은 오늘 뭘 봐주실 건가요? 차트를 보려고요. 좋습니다. 네네. 주인공인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부터 볼 텐데요. 진짜 쉽게 한 줄 설명 드릴게요. 시장은 코인을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알트의 대표가 바로 이더리움이다. 너무 쉽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이기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견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핵심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중개인 없이도 전송, 거래, 그리고 스테이킹 같은 계약을 자동으로 실행해 주는 거예요. 탈중앙화에 필요한 이 기술 덕분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더리움의 정체가 파악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으로 눈을 돌려서 이더리움 이야기 한번 풀어볼게요. 블랙록이 이제까지 출시한 크립토 ETF가 3개가 있습니다. 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 같은 해 6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인 이더A가 상장됐고요. 긴 기간을 기다려서 출시된 세 번째 ETF가 올해 3월 상장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인 이더B예요. ETF 이름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더A가 주식처럼 이더리움 가격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현물 ETF 상품이라면 이더B는 이더A의 스테이킹 요소가 추가된 업그레이드 버전의 ETF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킹은 코인을 시스템에 예치해놓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스테이킹을 좀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꽤 좀 번거롭습니다. 코인을 맡기고 찾는 과정도 번거로운 데다가 보안까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블랙록이 출시한 이더B는 편리한 접근성으로 이런 복잡한 과정을 줄여줍니다. 언제 언스테이킹을 할지 고민 안 해도 되고 일반 주식 ETF처럼 비교적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킹 보상을 월 배당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더리움 가격에 따라서 수익률 변동성은 따르겠지만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지막으로 이더B는 운용은 블랙록이 맡고 또 코인베이스가 오랜 시간 구축한 기술로 관리를 하거든요. 개인이 직접 관리할 때 생기는 리스크를 기관이 대신 감당해주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물자산의 토큰화는 2024년까지만 해도 이제 먼 미래의 가능성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실제 금융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블랙록이 제시한 올해 투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그 자본이 정착하는 데 주인공 역할을 단연 이더리움이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전 세계 토큰화 자산의 65%를 기반하고 있고요. 경쟁 체인인 BNB 체인을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델리티, JP 모건 스탠리, 유럽의 12개 은행 컨소시엄까지 전통 금융권이 이더리움 기반 사업과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이더리움이 금융 인프라로서 지위를 갖게 됐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주목하는 이더리움의 활용 분야는 크게 3가지입니다. 결제 네트워크 역할인 스테이블코인, 은행 없는 금융 시스템인 디파이, 그리고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는 토큰화까지 이렇게 3가지만 봐도 핵심 키워드는 결국 금융이라는 게 좀 느껴지시죠. 블랙록은 이더리움을 단순히 이제 디지털 오일이나 디지털 은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을 움직일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데니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출동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이더리움을 다시 볼 만한 재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의 시즌이 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보시죠. 자, 일단 지금 보시는 건 이더리움 날봉입니다. 이더리움이 참 이게 가슴 아파요. 자,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돌파했거든요. 네. 120K까지 갔다가 했는데 이더리움은 5,000불을 못 넘고 결국 어떻게 됐죠?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모든 코인이 마찬가지지만 고점 대비해서 약 50% 정도 하락한 그런 흐름이고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이더리움 스테이킹 즉 예치 비율이라고 해요. 누적 예치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 예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물량을 보유하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하락할 때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런데 예치 비율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말은 즉슨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더리움의 가치를 믿고 장기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넣어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제 이 예치라면 뭘 주냐? 뭘 주죠? 이자를 주죠. 이자 주죠. 네. 그래서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엄청나게 예치한다면 사실 그 예치금에 나오는 이자 가지고만 해도 회사 운영할 수 있고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만큼 그 펀더멘탈에 되게 튼튼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누적 예치량 자체가 좀 감소하고 있어요. 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쁜 거냐 좋은 거냐를 얘기를 해본다면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누적 예치를 더 하려는 움직임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겠죠. 좀 올라왔으니까. 어떤 뭐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더리움 펀더멘탈 얘기하면 하면은 지금 스테이킹 얼마나 되고 있는데 언스테이킹 얼마나 되고 있고 신규 물량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런 펀더멘탈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더리움을 높게 보고 있고, 이 가격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우리가 이더리움을 매수해야 될 자리냐 매수해야 될 자리가 아니냐라는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만 본다면. 네. 너무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자, 그럼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항상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작동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고점은 여기 작년 8월 22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저점인 2월 6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작동해보면요, 이런 식의 작도가 나와요. 근데 아쉽게도 비트코인은 이 전체 하락 파동이 0.236을 돌파했죠. 네. 근데 이더리움은 어때요? 한참이네요. 네, 돌파를 못했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더리움 상승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뭐죠? 알트코인, 즉 알트 시즌이 올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좀 쉬어가야 되고 알트코인은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는데 그 대장인 이더리움이 좀 올라와야 된다. 근데 가격적으로 아직 0.236 레벨은 못 올라왔다라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더리움의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다라고 하면은 하락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은 좀 과열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는 오케이, 아직 이 전반적인 파동의 되돌림을 0.236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아직은 약세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0.236을 돌파했다면 이 안착했을 때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아직 돌파를 못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합리적으로 어디서 그럼 진입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볼 거는요, 이 두 가지 채널을 이었을 때 이런 채널이 나옵니다. 그쵸? 최근에 보시면 이런 오버슈팅, 저는 이걸 노이즈로 볼게요. 네, 이건 채널 밖에 있는 노이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요. 노이즈로 좀 가정을 해보고, 그럼 채널링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일단 이 채널 하단 부분이 아주 매력적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들. 자, 그럼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 어떤 중첩되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런 아랫꼬리들, 즉 가격 반응이 강하게 나왔던 구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가 돼요. 24년도 8월달 한번, 그리고 9월달 한번, 그리고 그 다음이 25년도 2월달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어디죠? 25년도 6월달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항받고 돌파했지만 아직 이걸 리테스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린 이걸 보고 기술적으로 SR 플립이라고 해요. SR 플립. 지지와 저항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눌린다면은 아주 매력적인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기술적 요소가 겹치는 자리 2100불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안 오고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돌파 나온 이후에는 눌렸을 때 채널 상단을 리테스트하거나 혹은 0.236 레벨을 리테스트할 때, 이럴 때 진입해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는 결국엔 2100선을 한 번 더 테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뭐 급락이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는 아주 좋은, 정말 좋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돌파가 나온다면 급하게 하지 말고 돌파 나온 다음에 눌리는 자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진입 기회를 잡아주셨거든요. 2100불 자리, 그리고 0.236 리테스트 구간을 꼭 잘 잡아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더리움은 그래도 잡아볼 만한 녀석이다 그쵸? 라는 점, 장기적으로는 볼만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풀어드린 이더리움, 일단 시즌이 왔다고 말하기엔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렸지만 진입 구간을 그 전략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데니님, 네. 아까 이더리움이 올라야 알트 시즌이 올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알트 코인들은 이더리움의 상승을 목바지에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네. 이더리움이 우리가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는데, 이더리움은 결국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안에 뭐 플레이스토어가 있잖아요. 그 플레이스토어예요. 오. 예, 이 플레이스토어가 공급이 많이 돼야 이 아래에 있는 생태계, 즉 앱들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이 성장을 해야지만 그게 결국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TVL이라 그래서 성장률을 봤을 때 결국 얼마나 활성화가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얘네가 올라가야 그 안에 있는 앱들, 즉 코인들이 같이 올라가요. 그래야 선순환이 도는 거죠. 그럼 이제 섹터별로 움직여요. 뭐 밈코인도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더리움 계열 코인 움직이고 뭐 디파이 계열 움직이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즌이 왔을 때 움직이는 그 순서가 괜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대장이 움직여야지만 그 안에 있는 생태계 친구들이 올라가면서 연쇄적인 상승을 이끌어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 알트 같이 움직일 거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진입 구간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 저희와 함께 또 이더리움의 상승도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